15년 전부터 다 계획이었어. 새벽 5시 30분, 태릉 선수촌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태준, 28세 태권도 국가대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철저한 훈련으로 몸을 만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땀을 흘리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집에서는 어머니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계셨다는 것을요. 샌드백을 향해 날리는 발차기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큼은 꼭 지켜드려라.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욱 강해지려 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 김미숙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까지 완벽한 한 상이었죠. 2년 전 박철수 씨와 재혼한 후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셨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아요.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요. 박철수가 넥타이를 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다운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조심히 다녀와요. 점심도 거르지 말고요.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요. 철수가 나간 후 어머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소리에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밝음이 느껴졌어요.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화장이 평소보다 조금 진했습니다. 특히 뺨과 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화장에 더 신경 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신호였던 거죠. 완벽해 보이는 재혼 생활, 다정한 새아버지, 행복한 어머니,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면서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거든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몇 달 준비해온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그것도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완전히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 끝이야. 이번 입찰까지 떨어지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겠죠. 괜찮아요.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우선 식사부터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래왔듯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철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려던 순간 철수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철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보,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철수의 모습이었거든요. 철수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탁자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에 쓸어버렸어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사 관련 중요한 서류들이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철수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항상 신사적이고 다정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차가움과 계산적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철수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어머니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신호였던 거죠. 며칠 후 어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수가 외출한 사이 거실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류 가방에서 흘러나온 낡은 서류를 보게 된 것이죠. 15년 전 건설 현장 출입증이었습니다. 출입증에 찍힌 회사명은 대한건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박철수.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회사, 그 현장은 바로 남편 김민준이 사망한 곳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15년 전 남편이 목숨을 잃은 그 현장에서 철수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류 뒤편에 붙어있던 메모였습니다. 김민준 사고 처리 완료. 유가족 접촉 계획 수립. 철수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어요. 어머니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철수가 유가족을 돕겠다며 나타났던 일. 그때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부터 자신에게 접근한 것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철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철수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날 밤 철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철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엿보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뭔가를 알아버렸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만약 철수가 정말로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밤부터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철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을 죽인 걸까? 의심과 공포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출입증과 메모뿐이었죠. 어쩌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철수의 회사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은 물론 과거 부실공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협력업체들은 공사비 지급을 독촉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이 집에 와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철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저주받은 여자야. 내 남편도 죽고 이제 내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잖아.
철수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벽에 부딪혔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당하는 폭력이었어요. 철수는 잠시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닫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 철수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뺨에는 이미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뺨의 부기를 가라앉히려고 차가운 수건을 댔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회사 일로 많이 힘들 텐데 술을 마셔서 실수한 거겠지.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한번 손을 댄 남자는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꽃을 사다 주고 비싼 화장품도 선물했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철수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폭력의 시작은 언제나 이런 식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할머니 이순자가 집에 오셨습니다.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특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신 것도 할머니였습니다. 미수가 얼굴이 왜 이리 상했니? 그리고 화장도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할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엄마,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찻잔을 들다가 긴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손목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야? 손목에 이 멍은 뭐야?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으시며 물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멍이 손가락 자국 모양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 이거요? 며칠 전에 문틈에 손목이 끼어서.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급히 소매를 내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거든요. 미수가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박철수 그 사람이 너한테 손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어머니의 눈물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해. 한번 손댄 놈은 계속 손댄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직은 괜찮아요. 철수 씨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조금만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아요. 참으라고? 미수가 정신 차려. 그런 건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미수가 엄마 말 잘 들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위험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애가 훈련에 집중해야 하니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뺨치기였지만 이제는 주먹과 발길질까지 동원했습니다. 빈도도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제는 며칠에 한 번꼴로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등과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긴팔옷과 두꺼운 화장으로 철저히 숨겼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재수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철수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밥이 짜다고,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심지어는 날씨가 흐리다는 이유로도 어머니를 때렸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언젠가는 철수가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잔혹해져 갔어요. 어느 날 밤에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변기에 머리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어? 그럼 죽여줄게. 철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을 했고 상처를 입을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의 휴대폰에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철수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들, 온몸에 상처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피해 일지. 모든 것이 철수의 잔혹함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태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국가대표로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방해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밝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날 철수가 출장을 간 사이 어머니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공간이었지만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서재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어머니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상자 안에는 15년 전 건설 현장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민준 사고 은폐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철수가 의도적으로 안전규칙을 무시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계획이었습니다. 유가족 접근 계획. 김민준의 아내 김미숙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점진적으로 재산을 빼앗을 것. 최종 목표 완전한 지배와 통제. 어머니는 그 서류를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철수와의 만남, 재혼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철수를 믿고 따랐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서류 끝에 붙어있던 메모였습니다. 김미숙 재산조사 완료. 예상보다 많음. 계획 변경 필요 없음. 철수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어요.
어머니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난 2년간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뭐 했어? 얼굴이 창백한데. 철수의 질문에 어머니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청소 좀 했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 들어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약간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어머니가 봤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서류 봤지? 철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정했지만 철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다 계획이었어. 내 남편 죽인 것도, 내게 접근한 것도 모든 게 다. 철수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냐고? 돈 때문이지. 내가 가진 부동산, 보험금, 모든 게 탐났거든. 철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철수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철수는 어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하고 외출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심지어 집 전화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알아버린 이상 놓아줄 수 없어. 철수의 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진짜 죄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철수는 외출할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철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에게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폭력도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또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를 창고에 가둬두고 하루 종일 나가버렸습니다. 물도 음식도 주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는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어머니는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자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미숙이가 독감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며 거짓말로 돌려보냈어요. 할머니는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태준아, 엄마랑 연락되니? 할머니의 전화를 받은 태준은 며칠째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집에 가봐도 철수가 못 들어가게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태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매일 안부 전화를 주시던 어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태준은 훈련 중에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결국 코치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단으로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코치님,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 좀 하겠습니다. 태준은 구실을 만들어 선수촌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한 태준은 이상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태준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태주는 거실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 벽에 묻은 핏자국, 그리고 뒤틀어진 가구들. 엄마, 태준이 다급하게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을 모두 뒤졌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창고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급히 창고 문을 열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엄마, 태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심하게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태준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머니가 약하게 말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태준은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어머니를 보며 태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곳에 금이 갔고 전신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진한 화장, 그리고 철수의 수상한 태도들.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후 태준은 병실에서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2년간 당한 폭력, 그리고 15년 전 아버지 죽음의 진실까지. 태준아, 엄마가 너무 바보였어. 그 사람을 믿었어. 어머니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고 들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이 어머니까지 괴롭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엄마, 그 서류들은 어디 있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집에, 서재 구석 상자 안에 있어.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재에서 그 상자를 찾아 모든 서류를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었다는 증거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접근한 계획서까지. 이게 자식? 태준은 치를 떨었습니다. 15년간 계획을 세워서 가족을 파괴한 철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태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너 왜 여기 있어? 엄마는? 철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 당신이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철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 다 알게 됐구나. 그럼 어쩔 건데?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모습이었어요. 15년 전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당신이지? 태준이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놀랐지? 철수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요.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괴롭힌 악마 같은 인간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이게 자식아. 태준이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국가대표의 힘은 압도적이었어요. 철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철수의 딸 지영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준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태준의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왜곡되어 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김태준, 재혼 아버지 폭행에 중상 입혀, 올림픽 출전 절망적. 기사는 마치 태준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철수가 당한 폭력의 배경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변명일 뿐입니다. 지영의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온라인에는 태준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국가대표가 이런 짓을 하다니 부끄럽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저렇게 다치게 하면 되나? 태권도 배운 사람이 절제력이 없네.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 한다. 태준은 하루아침에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는 즉시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켰어요. 코치도 찾아와서 실망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 정말 실망이야. 코치의 말에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올림픽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지킨 것이니까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태준이 때문에, 내 때문에 애가 모든 걸 잃었네. 어머니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미수가, 이제 정말 싸워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손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집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할머니는 평생에 걸쳐 부동산에 투자해왔던 것입니다. 태준아, 할머니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니? 할머니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부동산이다. 태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할 거다. 할머니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할머니는 즉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파트너스의 김석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순자입니다. 긴급한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석호 변호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손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김 변호사는 바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뵙겠습니다. 태준과 미숙은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에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일을 혼자서.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숙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악한 놈들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사장들, 정치인들, 법조계 인사들. 평생에 걸쳐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김석호 변호사는 미숙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들, 상처 사진들, 병원 진단서, 그리고 철수의 15년 전 계획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했어요. 김 변호사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기자에게 진실을 제보했어요. 그리고 철수의 과거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독 김태준 사건에 숨겨진 진실. 어머니는 2년간 상습 폭행 피해자.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숙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철수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집에서 밥값이라도 하고 있어? 내 남편 죽인 것도 모르고. 철수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방송에서 재생되었어요. 온라인 댓글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태준 선수가 어머니를 지킨 거였구나. 박철수 진짜 악마네.
처음 보도가 완전히 잘못되었잖아. 언론도 제대로 취재나 하고 기사 써라. 철수와 지영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어요. 특히 지영은 변호사로서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김태준 선수의 상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협회의 공식 발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지영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과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아버지를 변호할 방법을 찾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지영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년 전 김민준 사망사고와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안전규칙을 위반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한 과정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로 지영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변호하려고 했던 아버지가 진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미숙에게 접근한 계획서였어요. 유가족 접근 후 재산 편취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혈연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김석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버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지영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철수를 완전히 궁지로 몰 수 있었거든요. 이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하면 당신 아버지는 살인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지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그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지영의 고백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제 아버지 박철수는 15년 전 김민준 씨를 의도적으로 죽였고 그 후 유가족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김미숙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지영의 양심 선언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딸이 아버지의 범죄를 폭로한 것이니까요.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거든요. 철수는 휠체어에 타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에게 당한 부상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석호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15년간 계획된 거대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15년 전 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철수가 직접 작성한 계획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15년 전 자신의 과실로 김민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죄책감을 위장해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철수가 사고 직후 동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었어요. 계획대로 됐다. 이제 유가족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낼 일만 남았다. 문자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수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딸 지영까지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5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영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철수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모두들 속았군요. 철수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15년 전 김민준을 죽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철수의 고백에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민준이 제 부정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재산까지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죠. 철수의 자백에 미숙이 기절할 뻔했어요. 태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살인교사, 사기, 상해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준 선수,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먼저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시 훈련에 복귀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요. 태준의 대답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태준의 완전한 승리를 보도했어요. 김태준 선수 완전 무죄. 진짜 악역 박철수 무기징역.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가족을 지킨 아들. 태권도 협회. 김태준 선수 국가대표 복귀 결정. 온라인에는 태준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영웅이네. 가족을 지킨 거였구나.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세요. 어머니를 지킨 아들. 정말 멋있다. 박철수 같은 악마가 처벌받아서 다행이다. 태준은 하루아침에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태준의 국가대표 복귀를 발표했어요. 김태준 선수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선수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태권도 협회로부터 정식으로 국가대표 복귀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공백이 컸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태준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코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현재 컨디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코치님.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28살이니까 다음 올림픽까지는.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태준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어딘지 모르게 망설임이 있었어요. 상대를 공격할 때 한순간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상대방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니? 동료 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태준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이상한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태준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태준아, 그럴 수 있어. 많은 일을 겪었잖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태준아, 할머니가 얘기 좀 할까? 할머니는 태준 옆에 앉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살았어. 아빠의 원수를 갚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목표가 이뤄졌잖아. 할머니의 말씀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럼 이제는 뭘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구나.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신 것 같았거든요. 태준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싸워봐. 김태준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할머니의 조언에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태준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러자 망설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올림픽 대표팀 최종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순간 코치와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태준이가 돌아왔다. 코치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태준아, 이제 정말 올림픽이구나.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금메달 따올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태준의 말에 온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림픽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영이었어요.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이모, 그리고 태준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아, 일어나.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줬잖아. 어머니가 지영을 일으키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고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이모로부터 빼앗은 돈과 재산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15억 원 상당의 계좌이체 확인서와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지영아, 이건 너무 많아.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수는. 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원래 이모 것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대신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 누나,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이모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요. 지영의 대답에 어머니가 감동받으셨어요. 정말 대견하다, 지영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그날 저녁 태주는 지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누나, 사실 저도 처음에는 누나를 원망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면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는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누나도 아버지에게 속았던 거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게 대단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올림픽 출정식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준을 응원하러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아, 부담 갖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와.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으며 당부하셨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태준이 할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태준은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어머니도 안전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뿐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한 태주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들어찰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첫 경기는 예선이었습니다. 상대는 동남아시아 챔피언이었지만 태준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김태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에서 온 응원단뿐만 아니라 현지 관중들까지 태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거죠. 가족을 지킨 진정한 영웅, 정의의 파이터. 이런 응원 구호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태준은 그 응원에 힘을 얻어
첫 경기를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김태준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8강, 4강을 거쳐 결승까지 오르는 동안 태준의 경기는 점점 더 화제가 되었어요. 그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태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태준 더 히어로, 해시태그 저스티스 윈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3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이반 페트로프였어요. 세계 최강의 선수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태준의 승리를 의심했습니다. 김태준은 스토리는 좋지만 페트로프의 상대가 되기엔 아직 부족하다. 감정적으로는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승전 전날 밤 한국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내일 경기 잘해.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 꼭 이길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왜 그렇게 확신해? 이제 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싸우거든요. 그게 가장 강한 동기인 것 같아요.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TV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여기야. 놀랍게도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지영이 직접 올림픽 현장에 와 있었어요. 할머니가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태준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가족이 눈앞에서 응원해주니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페트로프는 정말 강했어요. 첫 라운드에서 태준이 2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관중들이 탄식했어요. 아직 시작이야. 포기하지 마. 관중석에서 어머니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2라운드에서 태준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프의 패턴을 읽어내고 틈을 노려 반격했어요. 2라운드를 3대1로 따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양 선수 모두 지쳐 있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기 막바지 1분을 남기고 1대1 동점 상황이었어요. 이때 한 점이라도 더 따내는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갈 상황이었습니다. 태준은 관중석의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태권도 동작을 따라하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태권도를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태준이 완벽한 뒤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페트로프가 막으려 했지만 태준의 발이 정확히 몸통에 명중했어요. 득점, 대한민국 김태준.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이 뒤집혔습니다. 금메달, 김태준 금메달. 해설자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관중석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지영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후 태준은 관중석으로 달려가 가족들과 포옹했어요. 엄마, 해냈어요. 태준이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 아들을 꽉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어요.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 순간으로 승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에서도 한국 응원단이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태준 선수, 올림픽 금메달 획득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금메달을 15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혼자서 고통을 견뎌낸 제 어머니께도 바칩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승리는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메달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희망의 빛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요. 태준의 말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태준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작은 식당에서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태준아, 정말 수고 많았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태준이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할머니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할머니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영도 함께 자리했어요. 오빠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오빠처럼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지영의 말에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 누나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6개월 후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민준이네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카페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태준의 올림픽 금메달 사진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 민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어머니 미숙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가리기 위한 진한 화장도 긴팔옷으로 멍을 숨기는 일도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숙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어요. 카페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오후 3시쯤 태준이 훈련복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태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다들 태준이 이야기 듣고 찾아와. 너 덕분에 엄마도 유명해졌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만든 커피가 맛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핑계일 뿐이고요. 태준의 농담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때 할머니 이순자가 들어오셨어요. 75세의 연세에도 여전히 정정하고 품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태준이 또 왔구나. 훈련은 어때?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흐뭇해 하셨어요. 네, 할머니. 다음 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은퇴하기엔 이르거든요. 태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곧이어 지영도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전문으로 돕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지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야? 미숙이 궁금해했어요. 제가 도운 가정폭력 피해자 중 한 분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해자는 처벌받았고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영의 보고에 모두들 기뻐했어요. 지영아, 정말 의미 있는 일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미숙이 지영을 대견해했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준 용기가 제게 영감을 줬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족들이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복수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태준의 대답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럼 이제 결혼 생각은 안 해?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런 건 천천히요. 아직은 태권도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요. 미숙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카페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할머니가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태준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후 태준은 은퇴 후 태권도 도장을 열었습니다. 정의태권도관이라는 이름의 도장에서는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태준이 어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도장에는 태준의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가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금메달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만든 희망의 쉼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할머니 이순자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이순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셨어요. 돈은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고 살아서 의미 있게 쓰는 게 최고야. 할머니의 철학이었어요. 지영은 이제 국내 최고의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변호한 사건들은 모두 승리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태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철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김태준에게 나는 여전히 내가 미워 마땅하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진정한 승자였다는 것을 내 가족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 내 복수심보다 강했다. 나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후회하며 살 것이다. 태준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어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에 대한 연민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당신을 죽인 놈도 처벌받았고 엄마도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저도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어요. 태준이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희망이 더 강하다는 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남편 묘비에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평안히 쉬세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이 못다 이룬 꿈들을 태준이가 모두 이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에서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정의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